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었냐면요, 청동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서 계급이 발생하게 되고 정복전쟁을 통해서 점차 인간 사회 단위가 커지게 되면서 국가가 성립하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각각의 지역에서 어떠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청동기 문화가 어느 지역에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다양한 사례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보았어요. 기억이 대충 나시나요? 네,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시작을 할 건데요. 우선은 그 첫 번째로 중국에서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상주로 이어지는 내용들 같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청동기 문화 배울 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얼리타우,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발견된 얼리타우 유적에서 여러 개의 청동기가 나오고 도성과 성벽을 궁전과 성벽을 갖춘 거대한 도성의 유적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옛날에 국가라고 할 만한 게 있었구나 라고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그죠? 다만 그게 어떤 나라인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었지만 역사책에 나오는 문헌상 최초의 왕조 어디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하왕조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이것이 여전히 추정인 까닭은 이 얼리타우 유적에서 기록, 문자가 발견이 되지 않았고 문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역사책의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는지를 100% 확신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문헌상 최초의 왕조는 하왕조다라는 이런 표현들, 하왕조는 얼리타우 유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네. 자, 그 뒤에 등장한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등장한 기원전 1600년경에 나타난 상왕조 또는 이 상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수도가 은이라는 도시였기 때문에 은왕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왕조 역시도 원래는 문헌상의 왕조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이 왕조가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줄 자료, 기록이 발견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죠. 핸드폰 책상 밑에서 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왕조를 문헌상 왕조로 여기고 있었는데 청나라 말기에 왕의영과 유악이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 상왕조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 상왕조의 실체가 밝혀지게 되었느냐? 황허강 중류 소둔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소둔이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정체불명의 뼈들이 농부들에 의해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었어요. 땅 파다 보면은 어떤 동물의 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생긴 뼈, 뭔가 약간 어떤 글자 같은 것들이 조각되어 있는 뼈,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된 거야. 농부들은 이게 어떤 동물의 뼈인지 감이 안 잡히니까 그냥 땅에 묻힌 용의 뼈인가 보다 라고 싶어서 용골이라고 불렀고, 요게 뭐 사람들 아플 때 먹으면 약효가 좋다 그래서 다려먹는 약재로 한약방에서 팔리고 있었다라고 해요. 자, 그런데 청나라 말기의 학자이자 관리였던 왕의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금성문을 공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금성문이란 돌멩이나 아니면 금속에 적혀있는 옛날 글씨 이런 걸 가지고 금성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은 한자의 옛날 모양들을 공부하는 취미를,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이기도 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왕의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굉장히 많이 아팠대요. 그래서 열이 펄펄 나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약방에 가서 약 좀 주세요 해서 용골을 사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용골을 다려 먹으려고 봤는데 이 용골이라고 하는 약재에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야. 이거 뭐지? 좀 보다 보니까 이거 분명히 한자의 옛날 모양일 것이다 라는 감이 빡세게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자기 집에서 같이 공부하고 있었던 유악이라는 친구한테도 물어보고 보여주니까 아마도 그럴 것 같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명의 친구들이 한약방을 돌아다니면서 용골이랑 용골을 싹 다 사 모으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이 왕의영이라고 하는 사람은 청나라 말기에 8개의 나라가 베이징을 공동으로 점령하는 이른바 의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자살해서 사망을 해요. 자, 그리고 유악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왕의영과 함께 모았던 용고를 끝까지 연구해서 해독을 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한자의 원형이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용골에 적혀있는 내용들을 쭉 해석해서 읽어보다 보니까 어느 내용과 일치하였느냐?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상왕조 시기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왕조가 실제로 존재하였음을 이 용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자, 우리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갑골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 은나라의 마지막 수도였던 그곳이 있었던 폐허의 흔적, 은허 유적이 발굴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청동기와 소뼈나 거북의 등껍질에 새긴 글자들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가지고 갑골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 갑골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상왕조가 실제로 존재하였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문헌상의 왕조였던 상왕조가 실존했던 왕조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렇다면 상왕조의 사람들의 경우에는 왜 거북의 등껍질이나 소뼈에다가 글씨를 새겼느냐? 그것은 바로 상왕조는 신정정치, 재정일치의 국가였기 때문인 겁니다.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형태로 정치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뼈나 거북의 껍데기에다가 글자를 새긴 거예요. 뭔 소리냐? 자, 기원전 1600년경에 성립한 국가였습니다. 아직까지 왕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명령에 따라서 백성과 신하들이 효과적으로 움직이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과 제도 같은 것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왕이 얘들아 우리 전쟁하자, 얘들아 수도를 어디로 옮기자, 얘들아 우리 이번에 뭐 하자 라고 이야기를 해도 왕의 지배력이 약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걸 왜 해야 돼요? 라고 해버리면은 왕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왕은 자신이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부족한 권위를 신으로부터 보충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힘과 권위를 높임으로써 백성과 신하들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거죠. 전쟁하자. 왜요? 신께서 하라고 하셨어. 수도 옮기자. 왜요? 신께서 옮기라고 하셨어.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왕의 힘과 권위가 약하던 초기 국가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신정정치, 재정정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국사 시간에 배웠죠. 그죠? 고조선도 재정일치 국가였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죠? 이런 어떤 시대 때에는 원래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약해서 왕이 제사장을 겸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또는 제사장이 점차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정치 권력까지 갖게 되는 이러한 형태의 정치 권력이 나타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그래도 왜 소뼈나 거북 껍데기에 글자를 새겼는지 100% 이해가 안 되죠. 점을 쳤습니다. 언제 전쟁을 하면 좋을지, 언제 수도를 어디로 옮기면 좋을지 신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점을 쳤어요. 이때 상나라 사람들이 점을 칠 때 썼던 게 바로 잘 말린 소뼈나 거북의 껍질이었던 겁니다. 잘 말린 거북 껍질이나 소뼈를 불에다가 던져요. 딱딱한 물체에 갑자기 열을 가하게 되면 물체는 팽창하나요? 수축하나요? 팽창하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팽창하는 소뼈 그리고 거북 껍데기가 쩌저저저 갈라집니다. 그래서 그 갈라진 모양을 보고 신의 뜻을 점을 쳤다라고 해요. 그래서 신의 뜻을 묻고 점을 치고 난 이후에 그 점괘의 내용을 소뼈나 거북 껍데기에다가 적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신에게 물어보고 신은 어떻게 답을 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상왕조 시기의 일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갑골문들이 남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왕은 이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었고 신의 뜻을 묻는 사람이었고 신의 뜻을 통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갑골문에 적혀있는 내용들은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을까? 국가 운영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것들, 그죠? 왕이 직접 결정하고 신하들을 함께 움직이기 위해서 해야 됐던 큰 규모의 일들, 결정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갑골문에 적혀 있었겠죠, 그죠? 따라서 갑골문에 적힌 내용과 역사책에 나와 있는 상왕조의 기록이 일치할 수 있었던 겁니다. 됐나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상왕조의 대표적인 청동기로 거대한 네 발 달린 솥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그죠? 제사를 지내는데 사용했던 솥일 것인데 이렇게 크고 크고 거대하군요. 이렇게 거대한 그리고 귀한 청동으로 이러한 솥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용 도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상왕조 시기에 제사라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어떠한 것이었다? 그렇죠.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신정정치 국가인 재정일치 국가인 상왕조를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네요. 됐나요? 네. 상왕조는 이후에 주변의 작은 나라들을 정복하면서 세력을 확대해 나가다가 기원전 11세기 경에 등장한 주왕조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넘어갈까요? 네. 가겠습니다. 자, 상왕조의 멸망과 주왕조의 등장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상왕조의 마지막 왕은 주라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상주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주왕 똑똑하고 총명하고 군사적 재능도 뛰어나서 상왕조의 영토를 확대시키는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춘 왕이었다라고 해요. 다만 이 상주왕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한 가지 단점은 무엇이냐면은 여자를 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상주왕이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어느 날 그 상주왕에게 달기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예쁜 여자가 나타났다라고 해요. 얼마나 예뻤다라고 전해지냐면 이 달기가 지나가면은 꽃들이 달기를 한번 쳐다보고서는 아, 쟤에 비해서는 나 못생겼어 시무룩하고 이렇게 꽃들이 고개를 숙일 정도로 예쁜 여자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자를 좋아했던 상주왕이 달기라고 하는 아름다운 미인이 나타나니까 달기한테 완전히 푹 빠져서 나라 일을 내팽개치고 달기랑 놀기에 바빠졌어요. 자, 문제는 이 달기라는 여자가 굉장히 예뻤는데 또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느냐? 잔인하고 변태적이고 사치스러운 여자예요. 그래서 상주왕은 달기의 그런 어떤 취향을 맞추기 위해서 화려한 궁전을 지어주기도 하고요. 이 달기랑 함께 놀기 위해서 술로 연못을 만들고 그 연못 주위에는 나무에다가 고기를 구워서 걸어놨다라고 해요. 그래서 연못에 배 타고 놀다가 술 마시고 싶으면 연못 물이 아니지 연못 술 한 바가지 퍼가지고 마시고 안주 먹고 싶으면 연못 주위에 걸려있는 나무에 고기를 건져가지고 먹고 놀았다라고 해요. 우리는 그래서 술의 연못, 주지, 고기의 숲, 육림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는 돈을 마구 쓰면서 흥청망청 노는 모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가 되겠습니다. 교양과 상식이 풍부해지는 유익한 동아시아사 시간이에요. 그죠? 자, 당연히 나라 일 내팽개치고요. 거대한 화려한 궁전을 짓고 술 연못과 고기나무를 만드는 돈 전부 다 누구 돈으로 하는 걸까? 나라 돈 누가 내요? 백성들이 낸 세금이에요. 그죠? 백성들의 낸 세금을 이런 데다 쓰고 있고 왕이 정치를 돌보지 않고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랑 맨날 놀다 보니까 나라가 개판이 되어 갔겠지, 그지? 그래서 제정신 박힌 신하들이 왕한테 충신히 성스럽게 이야기를 해요. 전하 정신 좀 차리세요. 여자를 멀리하고 이제 나를 일 제대로 하세요.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달기가 오빠 저 새끼들이다 욕했어 라면서 또 상주왕한테 그대로 가서 일러 바쳐요. 그리고 상주왕은 달기한테 엄청 빠져있을 때문에 니네가 뭔데 내 여자를 욕해 라고 하면서 전부 다 저 새끼들 죽여버려 라고 하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달기라는 여자 어떤 여자였냐면은 사치스럽고 잔인하고 변태적인 취향을 가진 여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냥 죽이면 재미없으니까 재밌게 죽여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밑에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나무에다가 긴 구리봉을 끼워놨어요. 그리고 그 구리봉에는 미끄러운 기름을 발랐죠. 당연히 밑에 불이 있고 위에 미끄러운 기름을 발랐기 때문에 사람이 여기에 올라가면은 미끄덩하고 넘어지고 아니면 발이 뜨거워서 뜨거 하다가 떨어지겠지, 그지? 그리고서는 사형수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맨발로 걸어가면 살려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맨발로 걸어가다가 뜨거워 미끄러워 하면서 빠락 떨어지고 불에 불타서 사람들이 죽게 됐겠죠, 그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달기는 깔깔깔 아이 재밌어 라고 좋아했고 달기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주왕이 굉장히 좋아했다 라고 해요.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서 상주왕을 없애고 나라를 바로 잡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원전 11세기경에 상나라의 서쪽 땅을 다스리던 주나라의 무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을 멸망시키고 주나라 왕조를 건설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요. 그렇게 나라를 망하게 만들 정도로 예쁜 사람을 일컬어 경국지색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있었을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우리 간혹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승자의 역사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조선시대 때 쓰여진 고려시대 역사책 보면 고려시대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느냐? 고려 원래 참 훌륭한 나라였는데 막판에 가면서 나라가 개판이 되어서 새롭게 나라를 세우지 않을 수 없어서 이성계께서 태조께서 나라를 세웠다라는 식으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주나라 입장에서는 과거 상의 역사를 최대한 이상하게 써야 자신들의 이러한 행위를 정당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마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넘어갈까요? 자, 그렇게 등장한 주나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가장 핵심적인 개념, 혈연적 봉건제입니다. 주나라는 혈연적 봉건제로 운영이 되었던 나라예요. 그렇다면 주나라에서 있었던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건 어떤 제도였느냐?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에 설명을 넣어놓기로 했습니다만은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이해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칠판에다 같이 써가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흰 분필이 흰 분필이 없다. 분필 가져오시면 가져왔어야 되는데. 나중에 흰 분필 채워 넣으시기를 바래요. 조금 남은 거라도 이거라도. 여기 있는. 응? 엄청 큰 거 있네. 조금만 남은 거 좀 써볼게요.
언제쯤 나는 수업을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을까? 늘 이렇게 시간이 쫓기지 않으면서, 그지? 어디가 있냐? 네, 여기 있네요. 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앵글을 조금 돌려가지고 여기까지 좀 보이게 해줄 수 있을까? 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상왕조를 무너뜨리고 주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나라 왕실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지배하게 되었어요. 다만 이 주나라 왕은 아직까지도 나라가 넓어진 것을 자기가 직접 다 지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나라 왕의 힘이 닿는 영역은 주나라 나라 전체 중에서도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 다음 주나라의 경우에는 주변의 이민족들과의 전투를 통해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점차 그 나라의 영역을 넓혀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주나라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새로운 땅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주나라의 영역은 점점 더 넓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다만 선생님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나라 왕의 힘이 아직 약하기 때문에 주나라 왕이 나라 전체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곳들까지도 왕이 직접 지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주나라 왕은 이 영토를 정복하는데 활약을 했던 사람들에게 그 공을 인정해서 이 땅은 내 힘이 닿지 않으니 네가 그 땅을 직접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임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왕으로부터 이 땅을 다스릴 것을 임명받았던 사람들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제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주나라 왕은 새롭게 정복된 지역을 그것을 정복한 사람에게 이 땅 네가 다스려라고 하면서 제후라고 하는 관직을 주고 그가 다스릴 영토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러면 제후의 경우에는 주나라 왕의 힘이 닿지 않은 이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왕의 개입 없이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은 모두 자기가 알아서 처리해야 될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나라 왕실이 제후가 다스리는 영역에 개입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땅은 제후가 자기가 알아서 다스리는 땅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후가 죽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왕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후의 아들이 이어받는다라는 거예요. 자치와 세습의 권한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제후였다라는 것이죠. 이해됐나요? 네, 이렇게 제후가 다스리는 땅을 일컬어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국이라고 불렀습니다. 국, 나라 국자라는 표현이 이때 처음 나오는 거예요. 제후가 다스리는 땅을 일컬어 국이라고 불렀다. 됐나요? 네. 자, 다만 이 제후는 어찌되었든 왕의 신하예요. 그죠? 왕으로부터 독립적인 세력이 아니라 왕의 신하란 말이야. 그지? 따라서 제후는 주나라 왕에게 어떠한 의무를 져야 됐느냐? 첫 번째, 정기적으로 찾아가서 인사하고 예의를 갖춰야 돼요.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알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왕을 찾아가서 예의를 갖춘 인사를 해야 돼요. 또 그리고 빈손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선물을 들고 가야 됩니다. 선물을 바치는 행위를 가지고 공물을 바친다 또는 공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 더, 그리고 어찌되었든 주나라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왕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을 때는 자기도 도와서 왕을 지켜야 됩니다. 왕에 대한 무엇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느냐? 군사적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봉사와 충성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물론 반대로 주나라 왕도 제후를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만은 제후의 경우에도 주나라 왕에 대한 군사적인 충성과 봉사의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지역에 제후들이 다스리는 여러 개의 국들이 존재하면서 주나라의 영토는 점차 넓혀져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되었나요? 네, 자, 이후에 제후들도요 자기 주변 지역을 정복하면서 영토를 넓혀 나갑니다. 그리고 제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새롭게 정복한 지역까지는 자신의 힘이 닿지 않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통치할 사람들을 임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제후들은 자기가 새롭게 정복한 지역에 이 땅은 내 힘이 닿지 않으니 네가 다스려라 라는 사람들을 임명하였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은 경이라든지 또는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경 또는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다. 경 또는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새롭게 넓어진 영토를 또 확보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제후는 경대부에게 무엇을 준 거예요? 영토와 관직을 줬네요. 그죠? 따라서 경과 대부는 제후에게 무엇할 의무가 있었을까요? 안현하고 공납하고 군사적인 충성과 봉사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겠죠. 그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왕에서부터 제후 경대부를 거쳐서 밑에 사라고 하는 지식인층, 지배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백성들을 통치하는, 백성들을 지배하는 이 구조가 주나라의 통치 구조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다른 식으로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 그렇지? 왕 아래 여러 명의 제후를 다 두어서 자신이 직접 지배하지 못하는 땅을 지배하도록 하고, 제후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아래에는 경대부를 두어서 자신들이 직접 지배하지 못하는 땅을 다스리게 했을 것이고, 그 아래 사라는 지배층을 통해서 백성들을 지배하는 게 주나라의 통치 구조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왕이 땅을 나눠주면은 제후가 그 땅을 경대부에게 나눠주면서 다스리는 이러한 통치 제도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요,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나누어 주고 그에 대한 책임을 맡기면서 서로에 대한 의무를 갖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다만 이 제후라고 하는 사람의 권한은 상당히 어떻다라고 볼 수 있을까? 상당히 강해요. 사실 왕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 그지? 자기가 받은 땅 안에서는 자기가 왕이나 다름없어. 다만 왕과 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왕의 신하라는 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주나라 왕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조금 작은 땅을 다스린다 뿐이지 기본적으로 지배자의 성격은 다를 바가 없단 말이야, 그지? 따라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왕의 힘이 닿지 않는 먼 곳에서 제후들이 힘을 키워서 반란을 일으켜서 주나라 왕실을 뒤엎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죠? 따라서 왕은 어떤 사람을 제후로 임명할 필요가 있었을까? 충성스럽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임명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나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믿을 만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누구 있죠? 가족입니다. 그죠? 적어도 나의 가족은 날 배신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래서 주나라 왕은 제후들을 어떤 사람들로 임명한다? 자신과 무엇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 그렇죠.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임명한다라는 겁니다. 왕의 아들이나 동생이나 친척 같은 사람들을 임명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사실 제후도 마찬가지야. 제후들도 경이나 대부가 힘을 키워서 자신들을 뒤엎지 않을까 걱정이 될 거예요. 따라서 제후 입장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경이나 대부로 임명을 해야 돼, 그지? 따라서 경대부도 제후의 어떤 사람들로 임명이 되었다? 그렇죠. 경대부도 마찬가지로 비제후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임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주나라의 봉건제는 꼭대기에 있는 왕에서부터 그 아래에 있는 제후와 경대부까지 무엇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모두가 그렇죠. 혈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봉건제를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혈연적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몇 분에 끝나지? 55분인가? 네. 시간이 여유가 생겼는데 갑자기 흥분해가지고 막 설명하다 보니까 갑자기 또 여유가 생겼네. 아이씨, 이게 참 시간 조절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드네. 자, 아무튼 주나라의 봉건제 이해가 됐나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쪽에 피라미드식으로 표시가 된 거를 보면은 왕은 자신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제후로 임명을 한다. 그가 다스릴 토지와 백성을 주는 겁니다. 그럼 제후들은 왕에게 공물을 바치고 군사적인 봉사와 충성의 의무를 갖는다라는 것이고요. 제후들 역시 자신에게 믿을 수 있는 혈연 관계, 아니면 좀 뒤로 뺄까? 네네. 제후들 역시 자신과 혈연 관계에 있는 경대부들을 임명을 해서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다스리게 하는데 경대부도 제후에게 군사적 봉사와 공물의 의무를 진다라는 이런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왕에서부터 제후, 경대부까지 모두 무엇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혈연 관계로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혈연적 봉건제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됐나요? 네.
앞으로 우리가 무수히 많이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사실 법과 제도가 있어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통치의 사상을 필요로 합니다. 한국사 시간에 선생님이 무지무지 많이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이런 걸 가지고 이데올로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혈연적 봉건제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너네가 왜 이 제도를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그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혈연적 봉건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통치의 이데올로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후는 왕이랑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일정한 영역을 다스리는 사람인데 왜 제후가 왕에게 충성해야 하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기 위해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냈으니 그게 바로 천명사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은 하늘로부터 이 땅을 다스릴 것을 명받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천명사상이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주나라 때부터 국가의 통치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늘의 아들이란 뜻에서 뭐라고? 그렇죠.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에서 주나라 왕은 스스로를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이때부터 천자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에게 충성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당신은 왜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았느냐? 라는 의문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주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주나라를 세운 무왕이라는 사람이 강력한 힘을, 무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내가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까닭은 내가 힘이 세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지. 야, 내가 왕이 된 이유는 내가 힘이 세서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린다면은 밑에 있는 제후들은 그래? 그럼 내가 힘 세면 나도 왕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나와버릴 수 있어요. 그죠? 따라서 왜 내가 하늘로부터 선택받았는가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할 필요가 있었느냐? 나는 덕으로, 사랑으로 백성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덕치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는 이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제도를 뒷받침해주는 통치의 사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내가 뭐 설명 안 한 거 있나? 다른 거 앞에 발에서는 분명히 시간이 모자랐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지? 내가 시간이 많이 모자랄 거라고 생각해서 흥분해서 말을 너무 빨리 해서 그런가? 아무튼 대충 다들 이해하고 있는 중이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배울 수많은 내용들 다 이 주나라의 혈연적 봉건제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에서 파생되고 변화하고 내용들이 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혈연적 봉건제의 개념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이해가 됐나요? 네, 자, 그러면 이 혈연적 봉건제는 아직까지 왕이 국가를 지배할 만한 어떤 법이나 제도 같은 것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넓어지는 이 주나라 영토를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 기능을 하였을까요? 하긴 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생각해 보면은 꽤 나쁘지 않아요. 그죠? 지방에 대한 통치를 맡기는데 아무한테나 맡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죠. 믿을 수 있는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겼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혈연적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안정적인 통치 제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를 바탕으로 그것을 뒷받침하게 하였기 때문에 이 혈연적 봉건제는 주나라의 영토가 급격하게 넓어지던 시기에 국가를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법과 제도로서 훌륭한 기능을 수행하였다라는 거예요. 됐죠? 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었는데 주나라는 왜 망했느냐? 혈연적 봉건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갈수록 혈연 관계가 약화된다라는 것이에요. 갈수록 혈연 관계가 약화된다. 뭔 소리냐? 카메라 다시 이쪽으로 좀 돌려주실까요? 이거 좀 보이게. 자, 봅시다. 주나라 왕이 있습니다. 주나라 왕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아이고.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그의 동생, 아니면은 먼 친척 등등등 이렇게 가족이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자, 주나라 왕이 죽으면 그 뒤에 자리를 누가 이어받을까요?
그렇죠. 첫째 아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를 이어받게 되겠죠. 그죠? 자, 한편 우리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나라는 혈연적 봉건제를 실시해서 왕은 자신이 믿을 수 있는 혈연 관계에 있는 인물들, 물론 뭐 자기의 친한 친구나 아니면 나라를 세우는데 큰 공을 세운 공신 같은 것들을 제후로 임명하게 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주나라 왕은 자신과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제후로 임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따라서 주나라 왕이 죽었을 때 첫째 아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라고 한다면 둘째, 셋째 아들이나 그의 동생이나 먼 친척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후가 되는 것이에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왕과 제후의 관계는 뭔가요? 가까운가요? 그렇죠. 형제 관계는 굉장히 가깝네요. 그죠? 사이가 좋을까 나쁠까? 뭐 형제 사이가 안 나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누군지 알고 나랑 같이 나고 자란 형제는 아무래도 믿을 수 있는 존재고 가깝고 친한 존재예요. 그죠? 혈연적 봉건제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런데 그 왕이 죽었어요. 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왕의 자리는 또 누가 이어받나요? 첫째 아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우리는 제후들은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영역에 개입할 수 없었고 제후가 죽고 난 다음에는 그 자리를 누가 이어받는다라고 했었나요? 누구의 아들이? 제후의 아들이 제후의 자리를 세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지? 따라서 이 제후의 자리도 그의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고 그의 아들이 이어받을 것이고 그의 아들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진짜 수업 너무 정신없고 별로다. 다음번에 좀 더 멘탈 가듬고 네, 깔끔하게 좀 하려고 노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2대째로 내려온 현재 왕과 제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렇죠. 사촌 정도의 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형제보다는 조금 멀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까운 친척인가요? 그렇죠. 여러분 사촌 누군지는 알아요. 그죠? 또 가끔 명절사 만나서 친하게 같이 놀고도 하죠. 그죠? 자, 그런데 이거보다 시간이 더 지나가 볼까요? 그러면 왕의 자리는 그의 아들이 이어받게 될 겁니다. 그죠? 제후도 마찬가지로 제후의 아들이 이어받아서 제후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사촌이 8촌이 되고 8촌에서 16촌, 32촌, 64촌, 128촌까지 내려가게 될 거고 그 다음에는 240 맞나? 네, 256촌까지 이어지게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자신의 128촌이 누군 줄 아나요? 몰라요. 128촌쯤 되면 나의 친척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남이 돼버려. 그죠? 제후와 왕의 관계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사이가 멀어지게 돼요. 먼 친척이 되는데 사실은 뭐나 다를 바 없어. 그냥 남남이나 다를 바가 없어진 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왕에 대한 충성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지게 되겠죠. 제후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제가 뭔데 내가 왕한테 충성을 해야 되지? 쟤나 나나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는 것은 똑같을 텐데? 라고 하면서 왕에 대한 제후의 충성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화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만큼 당연히 왕에 대한 제후의 통제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제후에 대한 왕의 통제력 또한 약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제후들은 점차 왕의 신하가 아니라 독립적인 나라인 것처럼 행동하려는 제후들의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게 될 거예요. 그죠? 이런 것이 심해지다 보면은 결국 이 제후들이 각각 다스리는 땅들은 어떻게 돼버릴까? 아예 어떤 것처럼? 그렇죠. 별개의 나라인 것처럼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실제로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주나라는 이후에 수많은 제후의 나라들로 분열하게 되면서 중국은 최초의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일컬어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춘추 전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중학교 때 배운 적도 있죠. 그죠? 자, 우리 그래서 이번 시간에 주나라의 혈연적 봉건제까지 해서 중국 황허강 중류 지역에서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혈연적 봉건제가 붕괴되면서 나타나게 된 춘추 전국시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신없이 빠른 말 속에서도 수업을 듣느라고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의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했습니다.